매서운 초겨울 바람이 칼날처럼 복순의 얇은 무명 옷을 파고들었다. 안성장터 구석에 낡은 국밥집, 문풍지 사이로 새어나오는 시어머니 월선의 기침 소리는 이미 죽음의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고 있었다. 쌀독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아궁이는 온기 한 점 없이 식어버렸다. 밖에서는 빚쟁이들이 대문을 부술 듯 두드리며 고함을 질러댔다. 이년들아, 오늘 안에 돈을 내놓지 않으면 집을 통째로 넘겨야 할 줄 알아라. 복순의 가슴은 수더미처럼 타들어갔다. 그녀는 결심한 듯 해진 집신끈을 다시 묶었다. 마을 사람들이 산곤, 인호하여 감히 발을 들이지 못한다는 칠산의 험한 골짜기. 그곳 철벽 끝에 매달린 약초만이 시어머니를 살릴 유일한 동줄이었다. 산은 고요하다 못해 기괴한 정막에 쌓여 있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마치 귀신의 손가락처럼 복순의 옷자락을 낚아챘다. 사흘을 굶은 다리는 후들거렸고 손끝은 추위에 고바 감각이 없었다. 드디어 절벽 틈새로 보랏빛 도라지의 쌀이 보였다. 찾았다. 복순이 떨리는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흐르릉 등 뒤에서 들려온 것은 지상의 것이라 믿기 힘든 거친 숨소리였다. 비릿한 짐승의 채취가 코끝을 찔렀고 복순의 전신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고개를 돌리자 그곳엔 집채만 한 호랑이가 서 있었다. 누런 안광은 마치 두 개의 태양처럼 건뜨겼고 벌어진 입 사이로 흘러나오는 뜨거운 김은 공포 그 자체였다. 아이고 어머니, 저를 데려가시옵니까? 공포에 질린 복순이 뒷걸음질 치다 그만 발을 헛디디고 말았다. 발 밑에 흙더미가 무너지며 몸이 허공으로 붕 떴다. 오두둑 소리와 함께 수십 척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는 찰나 그녀의 시야에 호랑이의 눈이 보였다. 그것은 포식자의 눈이 아니라 무언가 거대한 운명을 전하는 신의 눈처럼 느껴졌다. 정신이 아득해지며 암흑이 그녀를 집어삼켰다. 얼마나 지났을까? 복순이 눈을 떴을 때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다. 깨질 듯한 두통이 밀려왔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었다. 세상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였다. 숲의 나무에서는 푸르스름한 목회의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계곡물에서는 검은 수의 기운이 뱀처럼 꿈틀거리며 흐르고 있었다. 바위에서는 날카로운 백색의 큰 기운이 솟구쳤다. 복수는 자신의 손을 보았다. 손끝에서 은은한 온기의 기운이 흐르는 것이 보였다. 이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내가 죽어 저승에 온 것인가? 그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오며 만물의 기운인 오해널, 을 보는 눈을 뜨게 되었음을. 이제 그녀에게 세상은 더 이상 물질의 덩어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기운의 흐름이자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지도였다. 이틀거리며 장터로 내려온 복순의 눈앞에 마름 최 씨가 서 있었다. 그는 병적판서 대개 재산을 관리하며 안성 일대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자였다. 빚쟁이들을 대동하고 기세등등하게 서 있던 최 씨가 비웃음을 날렸다. 도망간 줄 알았더니 제 발로 기어왔구나. 돈은 가져왔느냐. 그러나 복순의 눈에는 최 씨의 험악한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최 씨의 머리 위로 틀산 계곡물보다 더 시커먼 물의 기운이 뚝뚝 털어지는 형상이었다.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물귀신이 그의 정수리를 짓누르고 그의 오른쪽 발목을 건붉은
손길로 단단히 휘감고 있는 흉측한 모습이었다. 나리, 조심하십시오. 머리 위에 검은 것이 앉아 있습니다. 모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복순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경고가 튀어나왔다. 최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 인연이 산에서 떨어지더니 완전히 미쳐버렸구나. 몽둥이가 복순의 어깨를 사정없이 후려쳤다. 하지만 복순은 보았다. 최 씨의 발목을 잡은 그 기운이 그가 움직일 때마다 점점 더 선명하게 죽음의 덫을 조여오는 것을. 최 씨가 휘두른 몽둥이의 어깨가 짓눌린 채 복순은 흙바닥으로 고꾸라졌다. 거친 흙먼지가 입 안으로 들어왔지만 그녀의 시야는 더욱 맑아졌다. 최 씨가 멀어져 가는 뒷모습. 그의 발목을 휘감은 검붉은 물의 기운은 이제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그의 뼈마디를 갉아먹고 있었다. 사흘이다. 최 씨가 내뱉은 서슬퍼런 최후통첩이 장터에 울려 퍼졌다. 사흘 뒤에도 돈이 없으면 이 오두막을 박살내고 너희 고분놈들을 노비로 팔아버리겠다. 사람들은 혀를 찼다. 쯧쯧. 월선 내 며느리가 산에서 범을 보더니 실성했나 보네. 감히 말음 어른께 물귀신 타령이라니. 하지만 복수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악담이 아니라 하늘이 정한 시간의 흐름이었다. 그날 밤 복수는 피를 토하며 신음하는 시어머니 월선의 곁을 지키며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감은 눈꺼풀 너머로도 최 씨의 발목을 감은 그 검은 액체가 일렁이며 곧 닥칠 재앙을 예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흘째 되는 날, 안성장터는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정오가 지나 해가 중천을 넘어선 미씨, 기생집 청월관에서 거나하게 취해 나온 최 씨는 비틀거리며 마당을 가로질렀다. 그의 머리 위 검은 기운은 이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 그의 전신을 적시고 있었다. 그는 복순의 경고를 비웃으며 우물가를 지나쳤다. 미친년의 헛소리에 내가 쫄 줄 알고. 그가 진한 밤비에 젖어 이끼가 낀 우물가 바닥을 밟는 순간이었다. 복순의 눈에는 보였다. 최 씨의 발목을 잡고 있던 검붉은 기운이 밧줄처럼 팽팽하게 당겨지는 것을. 누군가 그의 다리를 확 잡아채기라도 한 듯. 최 씨의 오른쪽 다리가 기괴한 각도로 꺾이며 미끄러졌다. 오르도 마른 장작이 아니라 생나무가 찢어지는 듯한 끔찍한 파열음이 장터 어귀까지 서늘하게 울려 퍼졌다. 내 다리, 내 다리야. 최 씨의 비명이 장터를 가득 메웠다. 정강이 뼈가 허옇게 드러난 채 고통에 몸부림치는 최 씨를 보며 몰려든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세상에, 정말로 우물가에서 다리가 부러졌어. 지금이 깡밋이 아닌가? 복순이 말이 하나도 안 틀렸네. 구경꾼들 사이로 소름 끼치는 전율이 번져나갔다. 저 멀리 국밥집 앞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복순의 눈은 차분했다. 그녀에게는 최 씨의 고통보다 그를 감싸고 있던 검은 기운이 재앙을 완수한 뒤 연기처럼 흩어지는 것이 더 선명하게 보였다. 복순의 이름은 순식간에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다. 단순한 국밥집 며느리가 아니라 청기를 읽고 죽음을 예견하는 눈 밝은 보살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안성 땅을 뒤흔들기 시작했다. 보름이 지났다. 월선 내 국밥집은 이제 문지방이 닳아 없어질 지경이었다. 사람들은 국밥 한 그릇을 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신통하다는 며느리의 입을 한 번이라도 더 쳐다보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복수는 30년 손때 묻은 낡은 나무 곡자로 국밥을 퍼담으며
몰려드는 이들의 얼굴을 살폈다. 복잡한 사주팔자 따위는 필요 없었다. 그저 국밥 그릇을 건네는 짧은 찰나. 상대방의 이마 위로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기운의 색깔만 보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가게 구석진 자리, 다 해진 갓을 쓰고 허름한 무명 옷을 입었지만 눈빛만은 칼날처럼 날카로운 노인이 앉아 있었다. 낙향한 전직 승지, 김진사였다. 그는 국밥은 입에도 대지 않은 채 탁주 한 사발을 앞에 두고 매서운 눈으로 복순을 관찰하고 있었다. 단순히 눈치로 맞추는 게 아니야. 저 여인은 기의 흐름을 날 것 그대로 읽고 있구나. 김진사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호기심과 거대한 기대감이 일렁이기 시작했다. 국밥집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최 씨의 수하로 보이던 거구의 사내들이 김진사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기 때문이다. 이 늙은이가 제명에 못 죽고 환장을 했나. 으드득 이가 갈리는 소리와 함께 사내의 살기가 흉흉했으나 김진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부채 끝으로 사내의 손목 결자리를 탁하고 건드렸다. 아!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별것 아닌 타격 같았으나 뼈마디가 시큰거리는 통증이 팔꿈치까지 타고 올라왔기 때문이다. 김진사가 묵직한 바위처럼 사내들을 짓누르는 목소리로 호통을 쳤다. 내 놈들 눈에는 내가 그저 낡은 갓을 쓴 늙은이로만 보이느냐. 내 비록 낙향하였으나 조정의 법도가 서 있거늘 어찌 민추의 터전에서 행패란 말이냐. 평생을 글과 예법 속에서 살아온 선비만이 뿜어낼 수 있는 서늘한 위엄에 사내들이 주춤거렸다. 그때 부엌 쪽에 서 있던 복순이 떨리는 목소리지만 분명하게 입을 열었다. 어르신 건드리지 마시오. 당신들 지금 그 손으로 어르신 몸에 손대면 사흘 안에 그 팔이 썩어 문드러질 것이요. 복순의 눈에는 똑똑히 보였다. 사내의 손목 주변으로 썩은 나무에서나 피어오르는 건풀은 곰팡이 같은 기운이 스멀거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부정한 일을 저지른 자들에게 깃드는 토에 변질된 살기였다. 뭐라? 인연이 또 요설을. 사내가 주먹을 치켜들었으나 복순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그들의 죄를 꿰뚫고 있었다. 그 말이 어찌나 섬뜩하게 들렸는지 사내들은 재수 없는 소리를 하며 침을 뱉고는 씩씩거리며 국밥집을 빠져나갔다. 가게 안이 한산해지자 김진사가 천천히 손짓으로 복순을 불렀다. 여보게, 내 사주도 한번 봐주게나. 복순이 의아한 표정으로 국자를 내려놓고 김진사를 마주 보았다. 가까이서 본 김진사의 행색은 가끈이 끊어질 듯 위태롭고 소매 끝이 해진 영락없는 몰락 양반이었으나 복순이 눈을 가늘게 뜨고 집중하자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아, 복순의 입에서 짧은 탄성이 흘러나왔다. 김진사의 정수리 위로 마치 가을 들판에 잘 익은 벼이삭 같은 찬란한 황금빛 기운이 솟구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이사이로 곱게 뻗은 대나무 숲의 푸른 목, 기운이 기둥처럼 단단하게 얽혀 있었다. 어르신은 붓을 잡아야 할 분이 어찌 술잔만 잡고 계십니까? 가슴 속에 억울한 불덩이가 꽉 막혀 있네요. 그 불이 어르신의 목을 조르고 명치끝을 찌르고 있습니다. 덜컥 김진사가 쥐고 있던 술잔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낙향한 자신의 실체를 총부가 단 한 번의 눈길로 꿰뚫어 본 것이다. 김진사는 전율했다. 이것은 단순한 무당의 신기가 아니라 만물의 이치를 날 것 그대로 보는 천재적인 재능이었다.
자네의 눈은 하늘이 내린 것이나 그를 모르면 그 깊은 뜻을 세상에 온전히 전할 수 없지. 내가 자네의 입이 되어주겠네. 그날부터 기묘한 풍경이 펼쳐졌다. 다 찌그러진 개다리 소반을 사이에 두고 기품이 있는 노인이 붓을 들고 그 맞은편에는 수건을 쓴 아낙이 조곤조곤 말을 건넸다. 이분은 머리 위에 비구름이 잔뜩 끼었어요. 그런데 발밑에는 꽃이 피려고 하네요. 복순이 속삭이면 김진사는 먹을 갈아 화선지 위에 일피리지로 내려갔다. 운무가 거치면 화려한 봄날이 오리라. 김진사의 유려한 해설이 곁들여지자 복순의 마른 삶의 지혜가 담긴 처방전이 되었고 소문은 발 달린 말처럼 천리를 달려 한양 인근까지 퍼져나갔다. 그러나 명성이 높아질수록 정체 모를 비단 가마 한 채가 불길한 어둠을 몰고 장터 골목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다리가 부러진 채 거적 위에 누워있던 마음 최 씨의 방 안에는 썩은 물 냄새와 지독한 술 냄새가 진동했다. 그 천한년 때문에 내 집안이 이 꼴이 되다니. 최 씨는 자신의 정강이를 내려다보며 이를 갈았다. 육신의 고통보다 그를 더 괴롭히는 것은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복순의 명성이었다. 자신이 짓밟으려던 지렁이가 용이 되어 승천하려 하니 배알이 뒤틀려 견딜 수가 없었다. 그때 쥐 수염을 기른 직관 하나가 은밀하게 방으로 스며들었다. 어르신, 저 국밥집 뒤편 산자락이 용이 여의주를 문 형국인데 하필 저 국밥집이 그 혈자리를 딱 감았고 있어이다. 저 집을 허물고 맷자리를 쓰면 세대 정승이 나올 자리인데 말이여. 그 말은 최 씨의 탐욕에 기름을 부었다. 최 씨의 눈동자가 시뻘건 횃불처럼 타올랐다. 세대 정승이라. 그래, 전연의 눈을 뽑고 그 털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평화롭던 점심때의 국밥집에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나무 문짝이 부서질 듯 열렸다. 최 씨가 돈을 주고 산 저작거리 왈패들이 들이닥친 것이다. 비켜, 다 비켜. 놈들은 식탁을 발로 걷어차고 손님들을 밀치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와장창 뚝배기가 깨지며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비명이 터져 나왔다. 왈패 우두머리가 국밥 한 그릇을 시키더니 숟가락으로 국물을 휘저으며 비열한 웃음을 지었다. 으아, 이게 뭐야. 그가 숟가락으로 들어 올린 것은 털이 숭숭하고 꼬리가 축 늘어진 시커먼 죽은 쥐였다. 이 더러운 년들이 사람 먹는 음식에 쥐약을 탄 쥐새끼를 넣었구나. 당장 관아에 고발해서 이 요사스러운 집구석을 엎어버려야 해. 순식간에 국밥집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월서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모함입니까? 우리 집은 30년 동안 쥐 한 마리 나온 적 없어. 하지만 복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멍하니 깨진 뚝배기 조각들 사이에 서서 왈패들의 뒤편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복순의 눈에는 보였다. 왈패들의 등 뒤에서부터 저 멀리 최 씨의 집 방향으로 끈적하고 역겨운 검은 연기가 뱀처럼 길게 이어져 있는 것이. 그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인간의 지독한 악이 같은 마음이 만들어낸 저주와도 같은 탁한 기운이었다. 저 검은 구름이 우리 식구들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구나. 복수는 차가운 공포와 함께 자신이 가졌던 눈이 이제는 자신을 옥죄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음을 느꼈다. 기다렸다는 듯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여봐라. 백성에게 쥐 섞인 음식을 팔고
유설로 민심을 어지럽힌 죄인들이 여기 있느냐. 당장 포박하라. 거친 포승줄이 복순의 가냘픈 손목을 파고들었다. 힘진사가 놀라 앞을 막아섰지만 포교는 그를 거칠게 밀쳐냈다. 힘진사 어른, 나서지 마시오. 사또나리의 언명이요. 복수는 끌려가면서도 다급하게 김진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진사어른, 저희 어머니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북쪽의 검은 기운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복순이 남긴 마지막 경고였다. 그녀가 옥사로 끌려가는 길목 너머로 시커먼 먹구름이 안성장터 전체를 덮칠 듯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다. 아직 진짜 재앙은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옥사 안은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갑고 습했다. 바닥에 깔린 석은 지푸라기에서는 쾌쾌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고 쇠창살 너머로는 차가운 달빛만이 조각나 흘러들었다. 복수는 몸을 웅크린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포승줄에 묶였던 손목은 시퍼렇게 멍이 들었으나 육신의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옥사 구석, 쥐구멍 근처에서 회오리 치듯 도는 흙먼지에 고정되어 있었다. 내일은 갑신일, 새의 기운이 들어오고 서북 쪽에서 바람이 일겠구나. 복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바닥의 먼지 위에 간지를 짚으며 내일의 운세를 계산했다. 그것은 단순한 점괘가 아니라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불의 기운이 어디로 흐를지를 알려주는 죽음의 이정표였다. 갑자기 복순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다. 시읒 같은 어둠 속에서 일반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기운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안성장터 북쪽, 즉 최 씨의 기와집이 있는 방향에서부터 시뻘건 불의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불꽃이 아니었다. 마치 거대한 붉은 구렁이가 또아리를 틀고 혀를 날름거리는 형상이었다. 그 뱀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벌어진 아가리는 곤히 잠든 장터의 초가집들을 단숨에 집어삼킬 듯 흉측하게 벌어져 국밥집 쪽으로 기어오고 있었다. 화기가 너무 강해. 이것은 하늘이 내리는 불이 아니야. 사람의 아기가 뭉쳐 만들어낸 저주다. 복수는 최 씨가 국밥집 털을 뺏기 위해 기어이 불을 지르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대로라면 안성 전체가 재더미가 될 판이었다. 메마른 초겨울, 북서풍까지 겹친다면 불길은 국밥집 하나로 끝나지 않고 온 장터를 집어삼킬 떼재앙이 될 터였다. 복수는 벌떡 일어나 창살을 붙잡고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여보시오, 옥절날이 불이 납니다. 어서 사람들을 깨워야 해요. 내일 밤 최 씨가 불을 지를 것이고 큰 바람이 불어 장터가 다 타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졸고 있던 옥졸은 코웃음을 치며 바닥에 침을 뱉을 뿐이었다. 이 미친년이 곤장이 무서워 잠꼬대를 하나 조용히 하지 못해. 내일 날 밝으면 초주검이 되려니 남 걱정은 팔자로구나. 옥졸은 몽둥이로 철찬을 쾅하고 내리치며 위협했다.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는 것은 비웃음뿐이었다. 복수는 주저앉아 가슴을 쳤다. 자신의 눈에는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그 붉은 뱀이 마을 사람들의 지붕 위로 스르르 내려앉고 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하늘이시여, 어찌하여 제게 이런 눈을 주셨나이까. 보지 못하면 괴롭지는 않을 것을 알면서도 막지 못하니 인연의 속이 수덩이가 되어 타들어갑니다. 복수는 쿵쿵 소리가 나도록 차가운 벽에 머리를 짓지으며 오열했다.
적막한 옥사 안에는 다가오는 재앙의 시간만이 잔인하게 흐르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은은한 나무 향기와 함께 시어머니 월선의 따뜻한 기운이 옥사 안으로 스며드는 듯한 기묘한 감각이 복순의 등을 감싸 안았다. 난장판이 된 국밥집 부엌. 시어머니 월선은 깨진 부뚜막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손에는 30년 세월이 깃든 낡은 박달나무 국자가 들려 있었다. 남편을 잃고 아들을 키우며 수만 번의 국을 퍼냈던 그 국자는 이제 그녀의 분신과도 같았다. 월선은 정화사한 그릇을 떠놓고 손바닥이 닳도록 빌었다. 디나이다. 디나이다. 불쌍한 우리 며느리 좀 살려주십시오.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제발 그 아이만은. 월선의 간절한 기도는 보이지 않는 테줄이 되어 어둠을 타고 옥사로 흘러들었다. 그 순간 옥사 바닥에서 신음하던 복순의 꿈속으로 낡은 국자가 나타났다. 국자는 따뜻한 아궁이 불빛 같은 황금빛 기운을 내뿜으며 복순의 차가운 손을 감싸 쥐었다. 아가, 일어나라.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눈이다. 두려워하지 마요. 꿈에서 깬 복순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다. 더 이상 절망에 빠진 죄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옥조를 불렀다. 이번에는 애원이 아니라 운명을 꿰뚫는 자의 서늘한 명령이었다. 이보시오 옥조 양반. 당신 오른쪽 눈썹이 흉터를 보니 10년 전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구려. 그때 당신 발목을 잡았던 물귀신이 지금 다시 당신 뒤에 서 있소. 옥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것은 고향 마을 우물가에서 겪었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었다. 옥졸이 사시나무 떨된 몸을 떨며 뒷걸음질 치자 복순이 쇠창살을 움켜쥐며 몰아세웠다. 내 말이 틀리면 내 목을 내놓겠어. 당장 사토끼 고하시오. 오늘 밤 안섬에 재앙이 닥칠 것이니 나를 내보낼 사람들을 구하게 하라고. 마침내 옥문이 열렸다. 김진사가 밤새 달려가 인근 도사도에게 읍소한 끝에 얻어낸 임시 석반이었다. 옥사를 걸어 나오는 복순의 몰골은 피골이 상접했으나 그 눈빛만은 어둠 속의 횃불처럼 이글거렸다. 화나 밖에서 기다리던 김진사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그, 고생했다. 어서 집으로 가서 몸을 주술자. 하지만 복순은 고개를 저으며 장터 한복판의 종각을 가리켰다. 아버님, 집으로 갈 시간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바람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과 동시에 잠잠하던 나뭇가지가 미세하게 떨리더니 이내 휘잉 소리를 내며 차갑고 매서운 북서풍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하늘의 기운이 뒤틀리며 거대한 붉은 기운이 최 씨의 집 방향에서 솟구치기 시작한 것이다. 장터 구석, 최 씨의 하인들이 어둠을 틈타 국밥집 주변에 기름을 붓고 있었다. 빨리 부어. 바람 불 때 확 질러버려야 흔적도 안 남는다. 지 부싯돌 불꽃이 피어오르자 순식간에 붉은 화마가 집더미를 집어삼켰다. 복서풍은 기다렸다는 듯 불길을 맹수처럼 키워 올렸다. 불길은 순식간에 국밥집 지붕을 넘어 이웃한 포목점으로 혀를 날름거렸다. 복수는 죽으림을 다해 종각으로 뛰었다. 그녀의 눈앞에 안성장터 전체가 불바다가 되어 수백 명의 비명이 울려 퍼지는 끔찍한 미래가 상영되고 있었다. 막아야 해. 이 재앙을 막지 못하면 천기를 본 대가를 치를 수 없다. 복수는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종각의 가파른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탱탱.
고요한 안성장터의 새벽을 찢는 묵직한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종각 위에 선 복수는 온몸의 무게를 실어 닭목을 밀었다. 손바닥 가죽이 벗겨져 붉은 피가 닭목에 묻어났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불이야, 모두 일어나시오. 북서쪽으로 뛰면 다 죽소. 남쪽 내가로 뛰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쇳소리가 났지만 종소리에 실린 그 외침은 잠든 사람들의 의식을 강렬하게 두드렸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나오자 이미 장터는 매캐한 연기와 시뻘건 불기둥으로 뒤덮여 있었다. 아비규환의 지옥도가 눈앞에 펼쳐졌다.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며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 했으나 종각 위 복순의 형상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신녀처럼 그들을 꾸짖고 있었다. 복순의 눈에는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바람의 길이 보였다. 거대한 화마는 살아있는 짐승처럼 꿈틀대며 동쪽으로 머리를 들고 있었다. 칠성아범, 그쪽 골목은 막혔어. 오른쪽 큰 길로 돌아가시오. 그녀의 지시에 따라 방향을 튼 직후 괴눈과 함께 헛간이 무너지며 불길이 골목을 덮쳤다. 만약 한 발자국만 늦었더라면 수십 명의 목숨이 화마에 삼켜졌을 아찔한 순간이었다. 김진사는 종각 아래에서 사람들을 대피시키며 정율했다. 며느리 복수는 더 이상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불길의 마음을 읽고 바람의 언어를 이해하며 수백 명의 목숨을 손에 쥐고 흔드는 천기의 지휘관이었다. 하지만 하늘은 악인의 편이 아니었다. 최 씨가 국밥집을 태우기 위해 지른 불은 복순이 예고했던 북서풍을 타고 기괴하게 뒤틀렸다. 불길은 남쪽이 아닌 동쪽, 즉 최 씨의 의리의리한 99간 기와집과 곡식 창고를 향해 맹렬히 돌진했다. 어찌하여 불길이 이쪽으로 오는 것이냐. 언덕 위에서 길길거리던 최 씨의 안색이 백지장처럼 변했다. 불의 혀는 최 씨의 창고, 지붕을 단숨에 핥았고 그가 평생을 부정하게 긁어모은 비단과 쌀가마니는 순식간에 거대한 횃불이 되었다. 복수는 종각 위에서 보았다. 최 씨의 머리 위를 짓누르던 그 시커먼 물 귀신의 기운이 이제는 굵은 화마와 뒤섞여 그의 전신을 불태우는 참혹한 인과응보를 불길 속에서 다리를 다쳐 움직이지 못하는 칠성내 할멈이 울부짖고 있었다. 이를 본 복수는 종각에서 뛰어내려왔다. 할머니, 매캐한 연기가 폐부를 찌르고 불똥이 치마를 태웠지만 복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불길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녀의 눈에는 할머니를 감싸고 있던 희미한 생명의 기운이 꺼져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복수는 전 먹던 힘을 다해 할머니를 업고 불길을 등진 채 달렸다. 오직한 소리와 함께 뒤편의 석가래가 무너져 내렸다. 뜨거운 열기가 등 뒤를 스쳤지만 복수는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내가에 도달해 할머니를 내려놓았을 때 안성장터의 밤하늘은 최 씨의 욕망이 타오르는 붉은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복순의 눈에는 이제 최 씨의 아들 최동수의 독사 같은 시선이 채더미 속에서 번뜩이는 것이 보였다. 날이 밝자 안성장터는 처참한 몰골을 드러냈다. 어둠을 틈타 타오르던 붉은 불길은 자취를 감췄으나 그 자리엔 매캐한 탄내와 시커먼 채만이 가득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제 뭘 먹고 산단 말이냐. 상인들이 무너진 점포 앞에 앉아 통곡할 때 복순이 타버린 최 씨의 집 다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눈에는 일반인들이 보는 절망의 잿더미가 보이지 않았다. 복순의 시선이 머문 흙 아래에서는 기이하게도 붉은 불의 기운이 땅의 기운과 섞이며 따스한 황금빛으로 변하고 있었다. 화생토, 거대한 불길이 땅의 나쁜 기운을 모두 태워버리고 최 씨의 곡식들이 타면서 최고의 걸음이 되었구나. 복수는 한 줌의 흙을 쥐어 올렸다. 흙은 뜨거우면서도 생명력이 넘치는 기운을 품고 있었다. 복수는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다.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오. 이 땅은 이제 묵은 흙운을 모두 태워버린 정화된 땅입니다. 이곳에 불의 기운을 좋아하는 작물을 심으시오. 특히 고추와 약숙을 심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달심반의했다. 고추라니? 그 귀한 것이 이런 잿더미에서 자라겠소? 하지만 어젯밤 총각 위에서 시녀처럼 자신들을 구한 복수를 보았기에 사람들은 하나둘 괭이와 삽을 들고 모여들었다. 복순의 눈에는 마을 사람들의 가슴에서 피어오르는 희망의 기운이 마치 은은한 아지랑이처럼 땅으로 스며드는 것이 보였다. 땅의 기운과 사람의 정성이 합쳐지는 순간 안성장터의 운명이 다시 쓰이고 있었다. 한편 옥사에서 풀려났으나 가산을 모두 잃은 최 씨는 거적대기 신세가 되어 장터를 배회했다. 내 돈, 내 문서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잿더미를 파헤쳤으나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비웃음뿐이었다. 그때 그의 아들 최동수가 그림자처럼 다가왔다. 아버님, 참으십시오. 저들이 땀 흘려 갖고 놓으면 땅 주인인 우리가 다시 거두면 그만입니다. 동수의 찢어진 눈매에는 복순을 향한 지독한 살기가 서려 있었다. 그의 머리 위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는 이제 뱀을 넘어 거대한 독사의 형상을 하고 복순의 등 뒤를 노리고 있었다. 복순은 문득 소름 끼치는 한기를 느끼며 뒤를 돌아보았으나 그곳엔 타오르는 태양만이 이글거릴 뿐이었다. 사태를 수습한 도사도가 복순을 관하로 불렀다. 네가 안성을 화마에서 구하고 백성들에게 살길을 열어주었으니 그 공이 실로 크다. 너의 죄를 사면하고 네 시어머니와 평생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포상을 내리노라. 복수는 머리를 조아렸으나 그녀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주머니 속에 들어온 한양의 비밀스러운 정갈 때문이었다. 안성의 소문이 태골까지 흘러들어가 임금의 병세를 진단할 선기의 눈을 가진 자를 찾는다는 내용이었다. 김진사가 복순의 곁에서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냈다. 아가, 명성이 높아지는 것은 곧 칼날 위에 서는 것과 같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겠구나. 복순은 낡은 나무 국자를 꽉 쥐었다. 그것은 이제 단순한 주방 도구가 아니라 운명의 파도를 헤쳐 나갈 유일한 지팡이였다. 안성장터는 이제 전국에서 몰려든 상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복순의 말대로 잿더미 위에서 자라난 고추는 마치 보석처럼 붉고 단단했으며 약숙의 향기는 마을 전체에 탁한 기운을 씻어낼 만큼 진동했다. 사람들은 이를 천기초라 부르며 신성시했다. 월산의 국밥집은 더욱 번창했으나 복순의 눈에는 마을 사람들의 머리 위로 흐르는 황금빛 기운 사이로 아주 가늘고 날카로운 보랏빛 살기가 스며드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한양, 즉 권력의 중심부에서 오는 불길한 전조였다. 어느 날 저녁, 화려한 비단 옷을 입었으나 얼굴을 깊게 가린 사내가 김진사를 찾아왔다. 주상 전하의 옥체에 원인 모를 화기 가 서렸소.
안성의 눈 밝은 보살이 아니면 풀 수 없는 매듭이라 하니 당장 채비를 하시오. 사자가 떠난 밤 복수는 아궁이 앞에 앉아 낡은 박달나무 국자를 닦고 있었다. 시어머니 월서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다. 아가, 한양길은 호랑이 굴보다 무서운 곳이라더구나. 이 어미는 네가 그저 여기서 국밥이나 퍼주며 살길 바랐는데. 복수는 시어머니의 마른 손을 어루만졌다. 어머니, 이것도 제가 칠산에서 범을 만났을 때 정해진 운명인가 봅니다. 피할 수 없다면 정면으로 마주해야지요. 그 순간 복순의 눈이 번쩍 뜨였다. 평온하던 부엌의 기운이 순식간에 시커먼 핏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마당 구석, 장독대 그림자 뒤에서 독사처럼 다리를 틀고 있는 살기가 느껴졌다. 최동수였다. 그는 야반도 주하며 챙긴 금괴로 저작거리에 무자비한 자객들을 사들여 복순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다. 황, 문이 부서지며 검은 복면을 쓴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최동수는 광기의 어린 눈으로 소리쳤다. 내년 네가 우리 집안을 망치고 안성의 영웅 대접을 받느냐. 죽어서 네 눈깔이 무엇을 보는지 확인해 주마. 자객의 칼날이 복순의 목을 향해 날아들었다. 하지만 복순의 눈에는 칼날의 궤적이 마치 느린 거북이의 움직임처럼 보였다. 그녀는 칼날 사이로 흐르는 공기의 파도, 즉 풍예의 길을 읽었다. 복순은 몸을 낮게 숙이며 옆에 있던 뜨거운 국밥솥 대뚜껑을 장아챘다. 뚜껑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화기가 자객들의 시야를 가렸고 복순은 그 틈을 타 김진사가 가르쳐준 혈자리를 향해 국자를 휘둘렀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자객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최동수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복순의 눈은 이제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등 뒤로 칠산에서 보았던 거대한 호랑이의 환영이 황금빛 기운으로 일렁이고 있었다. 동수야, 네 아비는 참회하며 산속으로 들어갔거늘 너는 어찌하여 끝내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느냐. 복순이 한 걸음 다가서자 동수는 제풀에 지쳐 넘어지며 헛소리를 내뱉기 시작했다. 그의 머리 위를 감싸던 독사의 기운이 이제는 그의 목을 조르는 형상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결국 출동한 관원들에 의해 끌려갔으나 복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임을. 한양의 궁궐 안에는 최동수의 증오보다 수천 배는 더 거대하고 끈적한 어둠이 임금의 목숨을 노리고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짐을 꾸렸다. 이제 그녀의 국자는 백성이 아닌 나라의 운명을 담아내야 했다. 한양 궁궐의 공기는 안성장터와 달리 숨막힐 듯 무겁고 날카로웠다. 침전 안으로 들어선 복순의 눈에는 일반 의원들이 보지 못하는 참혹한 광경이 펼쳐졌다. 주상 전하의 용안 위로 시커먼 연기와 함께 도끼가 서려 있었는데 그것은 누군가 인위적으로 심어놓은 사악한 저주의 기운이었다. 복순은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품 안에 낡은 박달나무 국자를 꺼내 들었다. 이것은 무속의 도구가 아니라 수만 명의 굶주린 백성을 살린 정성이 담긴 활인의 도구입니다. 복순이 국자를 전하의 가슴 위에 올리고 기도를 올리자 국자에서 뿜어져 나온 황금빛 아지랑이가 보랏빛 도끼를 하나둘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전하가 깊은 숨을 내뱉으며 눈을 떴을 때 궁궐을 뒤덮었던 불길한 먹구름이 걷히고 맑은 햇살이 침전 깊숙이 내리쬐었다. 전하는 복순에게 정일품의 첩지를 내리고 궁에 머물기를 청했으나
복수는 머리를 조아리며 사양했다. 전하, 제 눈에 보이는 천기는 궁궐의 화려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통 국밥 그릇에서 피어오르는 김 속에 있사옵니다. 저는 그저 배고픈 이들의 속을 데워주는 이름 없는 안악으로 남고 싶습니다. 복수는 미련 없이 한양을 떠나 안성으로 돌아왔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 강산이 3번이나 변했다. 이제 머리에 하얗게 서리가 내린 할머니가 된 복수는 국밥집 평상에 앉아 평화로운 눈길로 세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곁에는 김진사가 남긴 낡은 붓과 시어머니 월선이 쓰던 가마솥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안성 장터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국자도사라 부르며 공경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오후, 복수는 부엌에서 일하던 며느리를 불렀다. 아가야, 이 국자를 너에게 주마. 여기에는 사람의 언배 속을 태우고 죽어가는 기운을 살리는 활인의 기운이 담겨 있다. 돈이 없는 자가 오거든 그릇을 더 꽉 채워주고 마음이 다친 자가 오거든 위로를 담아 건네거라. 그것이 우리 집안의 진짜 청기이니라.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국자를 건네받자 복순의 몸에서 오색 찬란한 무지개 기운이 실타래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사주팔자의 오행을 넘어선 평생을 적선하며 쌓아온 숭고한 공덕의 빛이었다. 복수는 스르르 눈을 감았다. 귀가에 들려오던 장타의 소음은 고운 피리 소리로 변했고 저 멀리 칠선의 호랑이가 황금빛 길을 안내하며 그녀를 맞이하고 있었다. 복순이 떠난 자리에는 슬픔 대신 구수한 국밥 냄새와 따뜻한 온기가 오래도록 머물렀다. 안성 장터 사람들은 그녀를 기리며 국밥 한 그릇을 먹을 때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성 장터 한 귀퉁이에서는 여전히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른다. 사람들은 말한다. 진정으로 눈이 밝은 자는 미래를 맞추는 자가 아니라 지금 당장 눈앞에 배고픈 이에게 따뜻한 국 한 사발을 건넬 줄 아는 자라고. 실산의 호랑이가 전해준 천기는 결국 사람을 향한 사랑이라는 평범하고도 위대한 진리였다. 안선희 국자도사. 복순의 이야기는 그렇게 영원히 식지 않는 국밥처럼 사람들의 가슴 속에 전설로 남았다.